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 네. 네, 그리고는 곡물 가격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 가을이 지나고 난 뒤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당시보다 네.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번 겨울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 그리고는 국제유가는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란이랑 핵합의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국제유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사우디가 감산을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원자재를 무기화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랑 연동해서 환율을 같이 봐야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도 조금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유의 좀 중요성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랑 엮여가지고. 네. 근데 또 천연가스는 새롭네요. 천연가스는 어느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딱 유럽의 천연가스가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은 천연가스를 베이스로 산업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가져오는, 우리는 LNG라고 하는데 유럽은 PNG라고 부르거든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추럴 가스가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오던 친구들이었고 그게 유럽 에너지의 근간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실제로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사효과라고 볼 수 있죠. 수혜를 받는 곳은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기업들. 실제로 보시면 지금 미국 천연가스가 단위 부피당 $8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거는 거의 역대 최대, 사상 최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천연가스조차도 미국에서 소비되는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격도 건들고 있느냐? 석탄 가격도 건들고 있어요. 지금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대비로 보시면은 7배에서 10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석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럼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비싸질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 에너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 PNG를 못 쓰면서 전 세계에서 LNG를 수입하게 되고,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석탄을 수입해서 다시 석탄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에너지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플레가 막 쉽게 해소되고 이러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착시 현상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지금 7월 CPI 기준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진 거 아니냐. 실제로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8.5% 전년 대비 8.5%가 나오면서 이거 많이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는 6월 대비 7월이 성장이 없었다. 확장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세부 데이터를 까보면은 모든 것들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5까지 갔다가 $3로 떨어졌습니다. 갤런당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나 보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1인당 시간당 고용, 임금 비용 자체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언제든 국제유가가 돌아서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끌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반구 겨울이 왔을 때 유럽에서 천연가스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가격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좀 완만해져야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좀 걱정스럽긴 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 인플레가 정말 착시 효과인가 피크 아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 직접적으로 천연가스나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기업들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쉐브론이나 아니면 엑선모빌, 그다음에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렌 버핏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은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얘들은 지금보다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좀 성장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 관점에서 에너지 쪽이나 그다음에 케미컬 쪽은 투자라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재무만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의 정치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에너지 원자재 수급 수요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기, 중국의 경기 이런 걸 다 같이 보셔야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모아갈 만한 주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나는 배당도 관심이 있고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내가 빅테크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유명한 종목들 말고 조금은 숨어있는 종목들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는 파이프라인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 천연가스 관련된 친구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워런 버핏은 이런 옥시덴탈 이런 거 진짜 많이 매수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쪽에 많이 좀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해박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그죠. 봐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을 즐기기 위해서 2차 전지를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노리기 위해서 빅테크나 삼성전자 같은 걸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아니거든요. 배당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위기 상황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해지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다. 네,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버님은 이런 쪽은 잘 투자 안 하세요? 저는 케미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클이 커요. 이제 2년, 4년, 5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면은 매수는 해요. 충분히 내려오면. 그리고는 적당히 올라가면은 이제 좀 매도를 하는. 사이클. 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사이클 관점에서도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나쁘진 않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별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냐라고 했을 때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초 대비로 6월 달까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100%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좀 조정을 받고 고점에서 이렇게 트레이드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있나? 왜냐하면 테크 기업이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그냥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많이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나는 이 정도는 그냥 해치 자산으로 묻어놓는 자산으로 배당 자산으로 넣겠다 정도 수준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물가 좀 얘기해 주시면서 진짜 며칠 전에 그 미국 CPI 지수가 조금 꺾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 흐름도 나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상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되고 정말 좀 꺾였다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8월 15일자 기준으로 이제 올 초부터 분할 매수하던 애플을 다 털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는 모양새가 S&P 500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가 나스닥 기준 200주선이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00주선을 찍고, 그리고는 이 정도면은 정말 충분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은 S&P 500 기준 200주선, 그게 S&P 500 3,500포인트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나스닥 바닥을 찍고는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테크 기업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준도 조금 이게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0.75를 2번 했는데 9월에는 0.75 할까요? 0.5 할까요? 아직까지 정해진 거 없습니다. 가이던스 못 줍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이었고, 거기에서 이평선을 하나씩 뚫고 올라왔습니다. 200주선까지 빠졌던 친구들이 이평선을 뚫고 오는 과정에서 100일선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트렌드 자체가 무조건 매수였어요. 올라갈 때도 선물 시장에서 올려놓고는 장 시작해서 또 올라가는 정말 강한 장이었거든요. 그걸 강하게 올라왔고, 제가 100일선까지는 괜찮다, 힘 좋다, 여전히 좀 팔 때는 아니고 그냥 좀 쥐고 있다가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100일선을 뚫고 이게 하락을 하다가 돌리는 거기 때문에 100일선이 여기 있고 200일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S&P 500이 딱 200일선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미국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을 기준으로 차트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데 200일선을 딱 찍자마자 어제 바로 프로그램 매도로 쫙 떨어졌어요. S&P 500이.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을 딱 보시면은 8월 17일이죠. 확인해 보시면은 흘러가다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오고 홈디포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서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200일선을 딱 터치하는 순간 바로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를 하시는 혹은 지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이게 100일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200일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선물 시장에서는 빠져요. 그리고는 장이 열리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물 시장에서부터 힘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이게 가도 되나 하다가 너도 사네? 그럼 나도 사야지 하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 200일선 정도선까지 올라오고 난 뒤에는 딱 떨어졌다라는 게 조금은 사람들이 현금화하는 타이밍을 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 질문지에도 있던데 악재가 없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되게 웃긴 게 떨어질 이유가 없으면 올라가요. 그리고는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떨어질 이유가 아닌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슬슬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반등을 시작할 때부터 반등이 이제 나스닥 기준 11,000 정도에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딱 놓고 봤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딱 중간 레벨이 어디냐? 그러니까 차트 매매상으로 딱 떨어지고 난 뒤에 조정 바닥에서부터 50% 반등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라인이 13,500에서 14,000 정도 나옵니다. S&P 500이 한 4,2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은 거의 다 왔고 나스닥도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3에서 5% 정도 남았어요. 그래요.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0%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차트를 보든 그리고는 장기 차트를 보든 어쨌든 50%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뚫어야 정말 강한 장이 될 것이고 그걸 못 뚫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라는 좀 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스닥이 경고했던 라인 혹은 그 지난달에 보던 라인까지 온 상황에서 여기서 정말 호재가 있냐? 더 갈 호재가 있냐? 라고 했는데 보면은 앞으로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올 거다.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올 수 있다. 그리고 8월 15일 기준으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이런 얘기도 했죠.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이 그리는, 투자자가 그리는 좋은 장은 10% 확률밖에 안 된다. 그리고는 나머지 90%를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경기 둔화 정도 수준이 30%, 경기 침체 30%, 박살이 날 확률이 30%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4%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 과연 4%까지 올렸을 때 인플레가 잡힐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안 잡히면은 더 올릴 거냐? 그러면은 주식시장 박살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모르겠고 악재가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가 당장 다음 금리 인상인 9월 FOMC가 9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잭슨홀 미팅도 8월 말에 있어요. 그 CPI는 일단 낮게 나왔죠. 그러면 다음 CPI도 9월 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8월에는 뭐가 지금 태클을 걸 만한 발목을 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악재가 없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서 좀 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8월 CPI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9월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 부담감이 나올 거고요. 그럼 미국의 9월 선언 만기도 나올 거고요. 그거 지나면은 11월 중간선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호재가 많냐, 악재가 많냐라고 하면은 호재는 하나예요. 전쟁 끝나면 돼요. 근데 전쟁은 안 끝난다라고도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안 끝난다라고 하고 에너지 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고 그 관점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그 다음에는 중국의 시진핑 연임. 뭐 연임이야 이미 결정이 난 거지만 그 과정에서 뭐 정치적으로 발언이 점점 수위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호재냐 악재냐 보면은 악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반등은 많이 줬고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다. 그것도 인정. 경기 침체냐 둔화냐 아니면은 뭐 올라가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그 관점에서 지금은 현금을 좀 늘리는 좀 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현금 확보를 좀 하면서 만약에 있을 하락의 대비를 좀 하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조금은 안전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을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사람이 좀 차분해집니다. 좀 더 떨어지면 밑에서 더 사야지. 얘를 물을 탈 돈이 있으니까 물을 언제 어떻게 타야 되겠다. 전략이 서는데 돈이 없고 다 물려 있으면은 전략이 안 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금 비중을 제가 10%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30% 40%대까지는 늘려야겠다. 약간 8월 동안은 좀 많이 팔면서 현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좀 충격적인 데이터도 하나가 나왔는데 빅쇼트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마이클 버리. 그 사람이 6월 30일자 썰틴F 나왔는데 지금 본인이 뭐 2천억 3천억을 들고 있는 자산가인데 주식 안 한다 그러고는 다 팔았어요.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공화당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조그만한 주식 하나 있어요. 그게 한 40억 50억 정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전문가들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본인이 보는 뷰에 따라서 여기서 30% 50%더 떨어진다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계속 올라갈 거다 라는 분도 계시고 박스권일 거다 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장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어려운 장을 맞았죠. 저희가 지금 코스피 기준 보시면 작년 8월, 올해 초, 그다음에 올해 이제 여름 들어온 여름 초입에 3번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죠. 진짜 많이 떨어지고 2300이라는 거는 깨기 힘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 환율이 안 좋아지면? 그럼 깨기 힘든 바닥을 또 깰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시나리오를 계속 세워야 된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냐? 못 올린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합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럼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린대요. 그러면 언젠가는 올릴 수 있대요. 실제로 분석을 할 때 4.5% 5%까지 올렸을 때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냐? 없대요. 그럼 여기서 오히려 혹자는 이런 얘기하죠. 한국도 문제인데 유럽도 문제다. 그리스가 이탈리아가 손을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 이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독일이 지금 열심히 뽐뿌질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가장 중요한 산업 생산을 러시아 천연가스 의지하고 있다. 근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안 들어오고
당장 이번 겨울에 장작을 떼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독일이 버텨낼 수 있냐 이번 겨울을. 그러면은 그런 위기에서 유로존이 유지될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의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최악까지는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나스닥이 2만 포인트 가는 거는 적어도 내후년 2024년 5년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그럼 현금 좀 들고 있다가 밑에 있을 때 좀 더 사고 또 좀 적당히 올라가면은 적당히 현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내가 좀 액티브한 활동을 해야 되고 액티브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종목을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반등 주고 올라갈 때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막 진짜 계속 뚫고 막 전고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약간씩은 현금화를 좀 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좀 넓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애플을 팔았는데 애플 팔고는 디즈니 샀어요. 근데 애플은 잘 올라가던데요. 거의 떨어지지도 않고 네.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항상 그 2019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비싸다고 해도 올라가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는 그 나스닥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포함된 게 2020년 연말이죠. 그때 포함이 됐고 그리고는 지금 아마존이랑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우존스에 편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대 지수에 다 편입되어 있는 친구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관점에서 애플이 미국 시장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비싸든 어쨌든 투심이 좋으면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테슬라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애플을 판 이유도 애플이 PER이 30배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렇게 많이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애플 PER이 뭐 21배니 22배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포드 PER도 25배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애플이 워낙 규모가 크고 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30배라는 단어가 그런 숫자가 찍히면은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좀 가격대이지 않나.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싸냐 싸냐 해서 싸진 않네. 가 되는 거고 1년 보유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냐 그러면은 1년이면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20년 7월 차트 보시면은 스플릿 한다 그러고 쫙 올랐다가 주가가 그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켰어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5% 빠졌다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도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뭐 스윙으로 적당히 빠지면은 또 분할 매수하시고 애플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애플 주봉 보시면은 거의 6주, 7주 연속으로 계속 양봉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순환매 애플을 팔고 다른 걸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말씀하신 거 큰 그림 거기에 맞춰서 딱 애플을 매도하신 거네요.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지금 좀 힘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또 국내든 해외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보통 애플이라고 하면은 그냥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건데 지금 아까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을 때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 이게 뭐 전고점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게 맞고 떨어질 수 있고 자꾸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럼 디즈니는 왜 사신 거예요? 디즈니는 최근에 넷플릭스보다 OTT 가입자 수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가 테마파크 매출이 가장 세거든요. 그리고는 테마파크 관련된 IP 매출, 뭐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OTT가 출범이 되면서 2019년 11월에 출범이 됐는데 그때 주가가 $150였어요. 그리고 지금 좀 반등을 줘가지고 120, 130 정도 와 있는데 많이 떨어졌을 때가 $90까지 빠졌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테마파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고 그 IP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업을 하는 친구 그리고는 다른 뭐 CNBC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OTT나 케이블 TV 방송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리고는 뭐 디즈니 놀이동산 테마파크 그리고는 마블 영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전 세계 마블 영화가 개봉된 게 제대로 없었고요. 히트 친 게 없었고요. 그리고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언맨이라든지 이러한 또 시리즈도 끝났죠. 우리가 어벤져스 1, 2가 나오면서. 그러고는 이제 새로운 뭔가 마블의 10년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도 좀 많이 잃은 상태고. 그래서 과연 이게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는 뭐 토니 스타크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마블이 괜찮아질까? 이러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넷플릭스 대비로 1인당 객단가도 좀 저렴했고 그러고는 이제 가입자 속도도 많이 이렇게 빠르게 안 늘어나니까
이거 괜찮냐? 라고 했는데 저는 IP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1인 미디어를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채널에 대해서 이 채널의 컨텐츠 IP에 대한 강점을 보고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고 온라인 광고 시장이 열리고 더 확대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디즈니고요. 지금 우리가 마블을 보시더라도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은 뭐 소니랑 IP 분쟁이 있긴 하지만 거기다가 판타스틱 4라고 하는 것도 새로 나올 거고요. 뭐 데드풀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IP 장사를 해왔던 친구들이고 IP 장사는 더 커질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영화관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 채널에서 그걸 또 확장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여줄 텐데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정말 좋을 거예요. 영화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뭐 제작을 해야겠지만 컨텐츠도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해야겠지만 오리지널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현대화해서 재해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는 거고 그 관점이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저는 디즈니가 계속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좀 매수를 했던 거고 막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뭐 150에서 200달러 네. 그 사이를 보는데 만약에 200달러 넘긴다 그럼 팔아야죠.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이 120에서 130 정도 됩니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많이 싸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파크가 여전히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PER이나 EPS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스럽진 못해요. 특히 디즈니가 배당 주주환원이 좀 많이 약한 종목입니다. 그것 때문에 욕은 많이 먹는데 저는 그냥 IP 관련돼 가지고 IP의 확장성,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은 이제 큰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디즈니도 그렇고 뭐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이고 뭐 최근에는 조금 구독자 수 증가라든지 그리고 영화관이 새로 열린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재조명을 하면서 조금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는 한번 사시면 네. 한 6개월 후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분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미국 기업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이던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가이던스가 나올 때가 실적 발표 때입니다. IR 때 급등락이 나오고 난 뒤에는 주로 뭐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꾸준하게 방향성을 잡아요. 그러고는 다음 실적 발표 때 급등 혹은 급락 이런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적어도 한두 분기는 보는 게 좋고 그리고는 좀 장기로 본다 그러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네, 그 정도를 보면서 지금 뭐 120달러라고 했을 때 20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은 대충 한 80달러 정도 플러스고 60% 수익이거든요. 그럼 60% 수익을 한 2년 정도 안에 보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제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그러니까 애플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진짜 애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계속 회복력도 좋고. 네. 근데 디즈니는 아직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부터 좀 매집이 들어가신 거네요. 저는 100달러 밑에서도 계속 사고 있었죠. 네, 100달러 밑에서 산 게 TSMC랑 디즈니. 네. TSMC는 네. 왜요?